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이 거국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위태롭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미래 먹거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은 일단은 정치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비전을 마련할 수가 없죠. 왜? 뭐 여기저기서 이익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뭐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간에 지도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바꾸기는 어렵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해서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일반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추진하는데 힘이 붙죠. 그래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겠다. 만약에 그런 공약을 내걸고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그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한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당선이 돼가지고 자, 지금서부터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갖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현하는 게.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내세워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쉽게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자, 세금 안 올리고 나는 우리 이러이러한 복지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죠.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처럼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은 당연히 세금 부담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 그 나라들은 거의 세금 부담이 40%, 50%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률이 30 안팎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세금 부담률로 그러한 복지를 하기는 어렵죠. 첫째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들 나라보다 낮고, 그런데 세금도 더 적게 받아가지고 무슨 수로 그들이 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치 집단이나 지도자가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은 자, 그런 복지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뜻에 찬성한다면은 세금을 올리는데 찬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복지사회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세금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뜬금없이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올리겠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거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유럽 국가들은 뭐 십수년에 걸쳐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세금을 올리고 복지 사회를 이룩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북유럽 나라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조금 덜 할 때부터 이미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토양은 갖춰져 있는데, 첫째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이 없고 정말로 멸사봉공의 자세로 공을 위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죠. 만약에 어떤 특권층이나 기득권층과 정권이 결탁이 돼 있다면은 그런 개혁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믿질 않죠. 근데 현재 정치권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기회창이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혁신하지 않으면은 중국에게 결국은 따라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해서 더 멀리 세계를 앞장서 나가야지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이미 세계의 수준으로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그들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지금 뭐 사교육이 뭐 난리죠. 사교육비에 등골이 흰다고 그러고, 애들은 애들대로 아침서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학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의 뭐 공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부차적인 걸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래서는 안 되죠. 핀란드에서는 숙제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 피사 테스트인가요? 그 중고등학생들 그 학력 테스트 하는 거에서는 항상 수익권을 다투죠. 왜? 학교에서 잘 가르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 다 제대로 잡무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일에 열중하게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선생님들의 오래된 기억력도 살리고, 새로운 방법도 가르치고, 재교육 비슷한 것도 많이 시켜야 될 겁니다. 선생님들의 능력도 끌어내고. 그러려면 교육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도 혁신해야죠.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등록금이 동결돼 가지고 뭐 대학이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중국은 국가에서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교수 숫자가 벌써 한국의 대여섯 배 이상입니다. 모든 과에서.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 대학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연구비가 많고 그렇죠. 자, 그럼 한국이 나아갈 길은 뭐겠습니까?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교육하고 또 이 과학도 지금 상당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자면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소가 하나가 아니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모든 기초과학 연구소들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거의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모든 그 응용과학 연구소들이 약 100몇씩 있습니다. 우연히도 그 막스 플랑크나 프라운호퍼는 둘 다 물리학자죠.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문을 연 사람이고 1900년에, 프라운호퍼는 광학을 했던 사람으로 광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기념을 해서 독일의 그 모든 기초과학 연구소는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응용과학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물론 좀 큰 대단히 연구소가 있겠죠. 그런 연구소들은 이제 따로 국가에서 연구.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로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프라운호퍼나 막스 플랑크는 각 세부 전문 분야별로 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개씩 정도 있겠죠. 자, 그럼 그 연구소를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해서 그 연구소가 있는, 예를 들자면은 뭐 기초과학은 그쪽 분야의 학문이 고향이 되겠지만은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에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그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들어서면은 그쪽 프라운호퍼 그 해당 연구소에서 하는 분야가 그 지역의 산업에 특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전자 소재 분야다, 특별한. 그러면은 그 특별한 전자 소재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쪽 기업들이 이제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발전도 동시에 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하려면은 누군가 오거나이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고 한 건 해가지고 자기가 뭘 했다 해가지고 맨날 그 새로운 프로젝트 내느라고 날이 새고 집지요, 우리나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요. 다 이런 게 다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공교육,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해서 사교육의 굴레에서 우리 애들이 벗어나야지 애들도 창의성을 갖고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죠. 애들 요즘에 얼마나 생활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저 학원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놀 수가 있습니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찌들려 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치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밝은 누리 모임이라는 정당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